불길은 강원도 청송리 마을 외곽에 자리잡은 김영수 67세 위 낡은 통나무집 벽을 빠르고 무자비하게 집어삼켰다. 타는 나무에 탁탁거리는 소리가 깊은 산속밤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단 몇 분 만에 가득 채웠고 김영수는 숨을 쉬려다 더욱 심하게 기침을 했다. 67세의 그는 강원도의 혹독한 기후에서 수십 년간 사냥꾼으로 살아오며 약해진 폐로 독한 연기를 이겨낼 수 없었다. 회색아, 그는 의식을 잃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쳐. 거대한 회색빛 늑대가 방 안을 뛰어다니며 낑낑거렸다. 그의 노란 눈에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절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영수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쓰러지자 회색은 재빨리 달려들어 담요 끝을 이빨로 물었다. 늑대는 맹렬히 주인의 무기력한 몸을 문 쪽으로 끌었다. 불타는 들보가 굉음과 함께 무너지며 출구를 막았다. 타는 나무 조각이 회색의 등에 떨어졌지만 그는 고통에 으르렁거리며도 계속 주인을 끌었다. 주변은 그들이 5년간 함께 살아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회색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주인을 구하기 위해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기 전에 이제 시작합니다. 김영수는 낡은 이총의 띠를 고쳐매고 눈 덮인 강원도 숲을 바라보았다. 2월이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평생 이 산에서 사냥꾼으로 살아온 그는 이런 환경에 익숙했다. 3년 전 그는 청송리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왔다.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인 이곳은 고립된 산골 마을이었다. 영수씨, 병원 좀 다녀와. 기침이 점점 심해지잖아. 이 산골에서 못 망치겠어. 어제 이웃 박민철이 걱정스레 말했다. 그는 김영수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다. 민철아, 괜찮아. 김영수는 손을 내저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이 숲에서 죽고 싶어. 그 순간 얼어붙은 고요를 깨는 총성이 들렸다. 김영수는 흠칫하며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늑대굴 쪽에서 들려왔다. 2월은 사냥 금지 기간이었다. 밀렵꾼들인가? 그는 침을 뱉으며 중얼거리고 총성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산림관리원으로 일했던 수십 년 동안 그는 이 숲과 그 안의 생명들을 탐욕스러운 인간들로부터 지켜왔다. 비록 은퇴했지만 그 습관은 여전했다. 또 한 발이 총성과 함께 고통에 찬 늑대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리다 끊겼다. 김영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깊은 눈밭을 헤쳤다. 집 근처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 위에 검은 형체를 발견했다. 은빛 회색 털을 가진 큰 암늑대가 피로 물든 눈밭에 쓰러져 있었다. 이 빌어먹을 놈들. 김영수는 무릎을 꿇고 늑대 옆에 앉았다. 암늑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의 손을 스쳤다. 늑대의 몸 아래 작고 떨리는 새끼 늑대가 어미의 차가워진 옆구리에 웅크리고 있었다. 새끼는 추위와 공포에 떨며 낑낑거렸다. 이건 뭐야? 김영수는 오래전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떨고 있는 짐승인가? 아니면 권리가 있는 존재인가? 그때 공터로 3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총을 든 밀렵꾼들이었다. 이거 김영수 아저씨 아니야? 젊은 남자가 낄낄 웃으며 말했다. 30쯤 되어 보이는 붉은 머리의 남자였다. 전직 산림관리원이시지. 김영수는 굳은 얼굴로 대답하며 새끼 늑대를 발로 살짝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놈들아? 2월에 사냥 금지 몰라? 아저씨, 늑대 한 마리 가지고 뭘 그래? 이 숲에 널린 게 늑대잖아. 철민이라 불린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산림관리원한테 전화할 거야. 김영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밀렵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뭐야, 이 영감탱이. 3번째 남자, 덩치 큰 상훈 이 앞으로 나섰다. 문제 만들고 싶어? 문제는 너희가 만들었지. 김영수는 단호히 대꾸했다. 이제 꺼져. 그때 새끼 늑대가 낑낑 울며 밀렵꾼들의 주의를 끌었다. 저기 새끼도 있네. 붉은 머리의 남자가 말했다. 죽여줘야겠어. 고생 안 하게. 김영수는 순식간에 총을 들어 그들을 겨누었다. 건드리기만 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쏠 거야. 뭐야, 이 새끼 때문에 소란 피우는 거야? 철민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저 늑대 새끼가 뭐라고? 내 새끼야. 김영수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데려갈 거야. 이제 꺼져. 밀렵꾼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김영수는 총을 내리고 쓰러진 나무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런 긴장은 그의 나이에 무리였다. 새끼 늑대는 여전히 어미 곁에서 낑낑거렸다. 김영수는 한숨을 쉬며 겉옷을 벗어 새끼를 조심스레 감쌌다.
그래, 회색이. 그는 겁에 질린 노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집에 가자. 김영수의 집은 청송리 마을 외곽에 있었다. 세월에 검게 변한 통나무로 지은 단단한 집이었다. 은퇴 후 이곳으로 이사온 그는 홀로 지냈다. 아내 은희가 세상을 떠난 후 외아들 민수와의 관계는 멀어졌다. 민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았다고 원망했고, 김영수는 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에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서로의 원망은 쌓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손자 준호만이 가끔 전화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다. 새끼 늑대와의 첫날은 쉽지 않았다. 김영수는 낡은 담요로 새끼에게 잠자리를 만들어줬지만 새끼는 밤새 어미를 부르며 울었다. 왜 그렇게 우는 거야? 김영수는 한밤중에 일어나 중얼거렸다. 너도 어미 잃었고 나도 잃었으니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새끼를 젖병으로 먹이는 일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농장에서 양을 키우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회세가 봐라. 새끼가 젖병을 물자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늙어서 다시 보모가 됐네. 이웃 박민철은 새끼 늑대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영수씨, 정신 나갔어? 그건 야생동물이야. 잘하면 물릴걸. 안 물어. 김영수는 담담히 대답했다. 우린 같은 피를 나눈 거나 마찬가지야. 시간이 흘렀다. 회색이라 이름 지은 새끼 늑대는 점점 자랐다. 은빛 털은 어미를 닮아 반짝였다. 봄이 되자 회색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주인의 부름에 응하며 간단한 명령도 따랐다. 이 녀석, 똑똑하네. 김영수는 회색이 던진 막대기를 물어오자 웃으며 말했다. 이거 먹어. 소시지 하나 더 줄게. 여름이 되자 김영수는 회색을 데리고 숲으로 다녔다. 놀랍게도 회색은 야생으로 도망치지 않고 늘 주인 곁을 지켰다. 너 참 이상한 녀석이야. 김영수는 회색의 귀를 긁으며 말했다. 늑대인데 사람을 안 무서워해. 어느 가을 저녁 사냥에서 돌아오던 중 김영수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조여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풀밭에 주저앉았다. 이제 끝이구나. 회색아. 그는 속삭였다. 미안해. 너 혼자 남게 됐어. 회색은 불안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의 옷소매를 물고 끌었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이 멍청한 녀석아? 김영수는 신음하며 말했다. 하지만 회색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집 쪽으로 끌었다. 김영수는 총을 지팡이 삼아 회색의 목덜미를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진 그는 숨을 헐떡였다. 회색은 침대 옆에 누워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친구.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회색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 사건 이후 김영수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달았다. 혼자 사냥은 위험했지만 회색이 곁에 있으니 안심이 됐다. 이제는 다 자란 늑대가 된 회색은 강한 턱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눈이 쌓여 며칠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식량은 점점 줄었고 김영수는 배고프더라도 회색에게 먹을 것을 양보했다. 먹어, 이 멍청한 녀석. 회색이 고기를 거부하자 그는 말했다. 너 점잖아. 힘이 필요해. 12월 중순 눈보라가 잦아들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 앞에는 손자 준호가 서 있었다. 23세의 키 큰 청년은 아버지 민수를 꼭 닮았다. 할아버지, 안녕. 준호는 어색하게 말했다. 지나가다 들렀어요. 김영수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3년 만에 재회였다. 들어와.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회색은 낯선 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긴장했다. 회색, 조용. 김영수가 단호히 말하자 늑대는 마지못해 물러났다. 할아버지, 이게 진짜 늑대예요? 준호는 놀라며 물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김영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아들 같은 녀석이야. 준호는 그 말에 살짝 굳었다. 어머니가 이것저것 보냈어요. 그는 배낭에서 소시지, 통조림, 차를 꺼냈다. 걱정하셨어요. 김영수는 코웃음을 쳤다. 며느리는 걱정한다는데 아들은 인사 한마디 없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날씨와 준호의 도시 생활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했다.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회색은 준호가 내민 소시지에도 다가오지 않았다. 똑똑한 녀석이야.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가식을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냥 생각을 말한 거야.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가 떠날 때 그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시죠. 도시로요. 여기서 이 늑대랑 혼자 뭐해요? 내 자리는 여기야. 회색도 안 버려.
김영수는 단호히 말했다. 그 늑대를 왜 챙겨요? 준호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다. 숲으로 돌려보내세요. 사람들 사이로 돌아오시고요. 김영수는 손자를 오래 바라보다 회색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람과 늑대의 차이를 아니? 그는 조용히 물었다. 늑대는 배고프더라도 무리를 버리지 않아. 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눈을 내렸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는 중얼거리며 떠났다. 준호가 떠난 후 김영수는 점점 자주 아팠다. 기침은 심해졌고 숨이 막히는 밤이 늘었다. 회색은 그런 순간마다 곁에서 낑낑거리며 그의 손을 핥았다. 늙었지, 친구. 김영수는 말했다. 어쩔 수 없어. 그날 저녁 그는 특히 몸이 무거웠다. 난로를 피우고 감자를 삶아 회색과 나눠 먹은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방 안이 뜨겁고 밝았으며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다. 뭐야, 이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기침에 휘청였다. 창문의 커튼이 활활 타고 있었다. 불길은 이미 벽으로 번졌다. 회색은 방 안을 뛰어다니며 짖었다. 난로, 댐퍼를 안 닫았어. 김영수는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기침 때문에 바닥으로 쓰러졌다. 오랜 사냥과 산골 생활로 약해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회색, 도망쳐. 그는 쉰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회색은 문으로 달려가는 대신 그에게 달려와 담요 끝을 물고 문 쪽으로 끌었다. 그만해, 못 끌어. 김영수는 약하게 저항했지만 회색은 포기하지 않았다. 천장에서 불타는 들보가 무너져 내리며 길을 막았다. 불똥이 회색의 등에 떨어졌고 회색은 고통에 으르렁거리며도 계속 끌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다. 김영수는 의식을 잃어가며 마지막으로 회색의 결연한 노란 눈을 보았다. 김영수는 암모니아 냄새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박민철의 집 침대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마을 의사와 이웃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정신 들었어, 영수씨. 누군가 외쳤다. 박민철이 다가왔다. 살았네, 영수씨. 그는 안도하며 말했다. 회색은? 회색 어디 있어? 김영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밖에 있어. 살아있어. 박민철이 의사와 눈을 마주쳤다. 보고 싶어. 김영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의사가 그를 말렸다. 연기에 중독됐어요. 화상도 심하고요. 누워 계세요. 상관없어. 회색을 보고 싶어. 김영수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박민철은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회색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의 아름다운 털은 곳곳이 그을렸고 한쪽 귀는 거의 다 타 있었다. 하지만 노란 눈은 여전히 충직하게 빛났다. 이리 와, 친구. 김영수는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회색은 다가가 그의 손을 핥았다. 네가 날 구했구나.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맙다. 저 늑대가 아니었으면 넌 산채로 탔을 거야. 박민철이 말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회색은 이미 널 눈밭으로 끌어냈더라. 저도 온몸이 그을린 채로. 김영수는 말없이 회색에 그을린 얼굴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고였다. 집은? 그는 마침내 물었다. 다 탔어. 박민철이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못 건졌어. 김영수는 눈을 감았다. 직접 지은 집, 지난 세월의 흔적이 모두 제가 됐다. 괜찮아. 그는 말했다. 나와 회색이 살아있으니 집은 다시 지으면 돼.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준호가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그는 침대 곁으로 달려와 외쳤다. 살아서 다행이에요. 여긴 어떻게 왔어? 김영수는 놀라 물었다. 박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바로 달려왔어요. 준호는 숨을 몰아쉬었다. 회색은 준호를 보고 으르렁거렸다. 회색, 조용. 김영수가 달랬다. 준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회색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너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어. 준호는 김영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으로 와요. 회색도 같이. 집이 넓으니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김영수는 손자를 바라보다 회색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는 뭐래?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단호히 말했다. 아빠도 동의했어요.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툰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아빠도 많이 힘들었어요. 김영수는 벽을 바라보았다. 오랜 원망이 다시 떠올랐다. 불이 나야 날 생각한 거야? 그는 씁쓸히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준호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우린 항상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우리를 밀어냈잖아요. 이 산골로 도망쳐서. 회색이 낑낑거리며 김영수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봐, 회색도 내가 옳다고 하네. 김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생각엔 회색이 화해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박민철이 조심스레 말했다. 서로 잃을 뻔했으면서 왜 아직도 원망만 해?
김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침묵했다. 알았어. 가자.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근데 회색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저희 집은 도시 외곽에 있고 마당도 넓어요. 울타리를 치고 숲에 데려가 산책시키면 되죠.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회색이 준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낑낑거리자 웃음을 터뜨렸다. 이 배신자 녀석, 벌써 내 편이 됐네. 민수의 집은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큰 2층 집이었다.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에서 회색은 넓은 우리를 얻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마당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보냈다. 처음엔 도시의 소음과 사람이 낯설었지만 회색이 곁에 있으니 김영수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민수와의 관계는 천천히 풀렸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얼음은 녹아갔다. 어느 날 민수가 낡은 사진첩을 내밀었다. 아빠, 이거 다락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모아놓은 거예요.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다. 젊고 웃는 은희가 어린 민수를 안고 있었다. 참 예뻤지.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네, 엄마는 늘 예뻤어요. 민수가 조용히 동의하며 옆에 앉았다. 오랜만에 부자는 나란히 앉아 가족 앨범을 넘기며 이야기를 나눴다. 회색은 김영수의 발치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봄이 되자 준호는 김영수와 회색을 데리고 청송리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김영수는 망설였지만 숲에 대한 그리움이 이겼다. 옛집 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판 흔적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회색은 재를 킁킁거리며 불안하게 맴돌았다. 할아버지, 여기 남고 싶으신가요?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새 집을 같이 지을까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준호야, 여긴 내 시간이 끝났어. 회색도 도시에서 잘 지내잖아. 회색은 그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동의하듯 낑낑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수에서 멈췄다. 회색은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뛰놀았다. 김영수는 쓰러진 나무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다. 뭐 생각해, 할아버지? 준호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인생. 김영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야생 늑대가 사람보다 충직할 거라 누가 생각했겠어. 사람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늑대라는 말이 있잖아. 그런데 이 늑대는 내게 형제보다 더 충직했어. 회색이 막대기를 물고 돌아와 김영수 발치에 놓았다. 놀고 싶나? 김영수는 막대기를 던졌고 회색이 달려갔다. 준호야, 이 녀석 덕에 많은 걸 깨달았어. 김영수는 말했다. 충직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야. 시간이 흘렀다. 김영수는 도시 생활에 적응했다. 회색은 처음엔 이웃들의 두려움을 샀지만 주인을 구한 이야기로 지역 명물이 됐다. 신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고 많은 이들이 이 특별한 늑대를 보러 왔다. 영화배우 같네. 김영수는 울타리 밖의 구경꾼들을 보며 투덜거렸지만 속으론 회색이 자랑스러웠다. 김영수는 새 취미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신을 위해 썼지만 나중엔 가족들에게 읽어주었다. 아빠, 책을 내세요. 민수가 말했다. 글 잘 쓰시잖아요. 내가 무슨 작가야. 그냥 산림관리원이지. 김영수는 손을 내저었다. 전직 산림관리원은 없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웃었다. 어느 날 베란다에서 졸던 김영수를 시끄러운 소리가 깨웠다. 회색이 긴장한 채 칼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당에는 준호와 낯선 남자가 있었다. 할아버지, 기자예요. 준호가 외쳤다. 할아버지랑 회색 이야기를 쓰고 싶대요. 무슨 기사야? 김영수는 투덜거렸다. 하지만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김영수님, 당신 이야기는 사람과 야생동물의 우정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보여줘요. 회색은 기자를 경계했지만 김영수가 진정시키자 긴장을 풀었다. 기자가 사진을 찍으며 물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뭔가요? 김영수는 회색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늑대가 사람을 구한 것도 놀랍지만 이 늑대 덕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는 게 더 놀라워요. 민수가 베란다로 나오자 김영수는 말을 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아들과 벽이 생겼어요. 이 늑대와 불이 그 벽을 허물었죠. 할아버지, 준호가 말을 꺼냈지만 김영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사람들은 가족, 집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요. 불이 나고 나서야 진짜 집은 벽이나 지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빠가 화재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게 후회됐죠. 김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회색 덕에 우린 다시 가족이 됐어.
이 녀석이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가르쳤지. 기자는 감동받아 사진을 찍었다. 일주일 뒤 충직함의 교훈, 사람을 가르친 늑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에 퍼졌다. 2년 후 10월 위 어두운 밤, 회색은 마당을 불안하게 뛰어다니며 김영수의 창문을 긁었다. 왜 저래? 민수의 아내 혜진이 걱정스레 물었다. 모르겠어. 폭풍이라도 오나? 민수는 하늘을 봤지만 별이 반짝였다. 자정 무렵 회색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깨웠다. 고통과 절망이 담긴 소리였다. 민수는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회색은 김영수의 창문 아래서 하늘을 보며 울었다. 무슨 일이야, 회색? 민수가 묻는 순간 준호가 집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김영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약했다. 응급차 불러. 민수가 외쳤다. 의사들은 광범위한 심장마비라고 진단했다. 회색은 병원에 가지 못해 우리에 갇혔지만 주인에게 가려 몸부림쳤다. 어떻게 아는 거지? 준호가 병원 복도에서 물었다. 할아버지가 아픈 걸 어떻게 알았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 사이엔 특별한 연결이 있나 봐. 회색은 먹기를 거부하며 길을 바라보았다. 저러다 굶어 죽겠어요. 혜진이 걱정했다. 김영수는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있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그는 물었다. 회색은 어때? 밥도 안 먹고 길만 바라봐. 민수가 솔직히 말했다. 데려와. 잠깐이라도. 김영수는 고집했다. 병원에 동물은 못 들어와요. 민수가 말했다. 그럼 퇴원시켜. 김영수는 단호했다. 결국 준호는 김영수의 낡은 셔츠를 병원으로 가져왔다. 이거 입어. 할아버지, 병원 옷은 나한테 줘. 집에서 민수는 셔츠를 회색에게 내밀었다. 회색, 냄새 맡아봐. 영수는 살아있어. 곧 돌아올 거야. 회색은 냄새를 맡더니 낑낑거리며 진정했다. 다음 날, 그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고기를 먹었다. 김영수는 빠르게 회복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는 의사들에게 미소 지었다. 퇴원 날, 회색은 차 소리를 듣고 우리를 뚫고 나와 김영수에게 달려들었다. 진정해, 친구. 김영수는 웃으며 회색의 혀를 피했다. 나도 너 보고 싶었어. 그날 밤, 회색은 김영수의 침대 옆에서 잠을 잤다. 그냥 둬. 김영수는 민수에게 말했다. 이 녀석도 나도 이렇게가 편해. 그날 밤, 김영수는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청송리 집에서 작은 회색 새끼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확신을 느꼈다. 모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 건 아니다. 때로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은 그들을 요양원에 보내고 돌보는 책임을 피한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은 동물에게서 충직함을 배워야 한다. 김영수와 회색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졌다. 신문과 방송이 그들의 우정을 다뤘고 많은 이들이 이 특별한 노인과 늑대를 보러 왔다. 하지만 김영수에게 중요한 건 소음이 아니었다. 회색 덕에 그는 가족을 되찾았다. 민수, 혜진, 준호가 다시 곁에 있었고 과거의 원망은 사라졌다. 어느 여름 저녁 베란다에서 준호와 앉아있던 그는 말했다. 충직함은 종에 상관없어. 회색의 심장은 많은 사람보다 크더라. 회색은 그들의 발치에 누워 귀를 쫑긋 세웠다. 이 녀석이 내 삶에 나타난 건 운명이야. 김영수는 회색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그를 구했고 그가 나를 구했지. 그리고 우린 우리 가족을 구했어. 맞아요, 할아버지. 준호가 말했다. 회색이 아니었다면 우린 각자의 삶에 묻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걸 잃기 전에 지켜. 김영수는 말했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 회색은 김영수의 무릎에 머리를 얹으며 동의하듯 바라보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경계를 초월한 충직함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친구들과 공유하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